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네, 점심 맛있게 드시고 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윤인구입니다. 와, 코스피가 불과 한 달 만에요 5천에서 6천 선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미국 주식으로 떠났던 투자자들이 다시 코스피로 복귀 중이라고 하는데 그야말로 불장, 뜨거운 국내 증시 상황을 경제인사이트 픽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64%로 나왔네요. 오늘 오전에 나온 따끈따끈한 여론조사 결과 민심의 바로미터 여론의 좌표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연일 국제면을 뜨겁게 달구고 있죠. 미국과 이란의 핵협상 그리고 우크라이나 종전협상까지 요동치는 국제정세, 국제설레발 통일열차에서 정리해드립니다. 믿고 듣는 시사, 여기는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오늘도 갓생 품격 있게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12월 29일에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첫 방송을 시작했는데요. 어느덧 이제 2달이 됐네요. 진짜 2달 동안 저도 저희 제작진도 참 열심히 달려왔는데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합격점인지 또 보완이 필요한지 여러분께서 들으시면서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 가감 없이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더 나은 세상의 모든 정보를 만드는데 소중히 반영할 테니까요. 샵 9730, 샵 9730으로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문자 추첨해서 1등급 한우 불고기 보내드리죠. 오르는 물가보다 더 뜨거운 열정으로 오늘 하루도 맛있게 채워드립니다. 2월 27일 금요일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듣는 것만으로도 앞서갑니다. 오늘 경제 뉴스의 핵심, 경제 인사이트 픽. 뉴스는 많지만 내 지갑에 도움되는 소식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만 픽해서 전해드립니다. 경제 인사이트 픽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느덧 또 2월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시간 참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증시 상황 어떻습니까? 네, 쉴 틈 없이 앞만 보고 달리던 코스피, 오늘은 숨을 고르는 모양새입니다. 어제장 엔비디아 호실적 덕을 봤다면 오늘은 반대로 애간밤 뉴욕 증시 기술적 급락 영향에 장을 견인했던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흔들리고 있는데요. 코스피 현재도 0.7% 하락세 보이면서 6,300선 아래로 내려갔고요. 눈길이 가는 거 외국인이 8일째 팔자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 코스피 200 선물 시장에서도 대거 털어냈습니다. 다만 개인 매수세가 대거 유입되면서 낙폭은 일부 축소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반면 하락 출발한 코스닥은 장중 추세 전환에 성공하면서 오름세 보이다가 현재는 보합권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특정 종목으로는 한미 반도체가 세계 최초로 선보인 새 장비가 메모리 공급사에 공급된다는 소식에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코스피 지수가 6,270.2를 보이고 있네요. 서학개미 자금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네, 이 흐름이 조금씩 바뀌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서학개미들이 들고 있는 미국 주식 보유액은 고점서 꺾인 반면에 국내 증시에는 자금과 관심이 동시에 쏠리고 있습니다. 투자자 예탁금은 5,000피 돌파와 함께 100조 원을 넘기더니 지금도 꾸준히 늘고 있고요. 네. 활동 계좌 수도 처음으로 1억 개를 넘어섰습니다. 신용거래 용자 잔고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이 상승장 기대감 속에 이른바 B2를 포함한 레버리지 수요도 커지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고 ETF 시장에서도 자금 이동이 감지되고 있는데 일부는 미국에 상장된 한국 ETF를 활용해서 이 국내 증시에 투자하는 전략을 택하기도 할 만큼 집 나갔던 서학개미들이 빠르게 유턴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기에 이제 은행들의 요구불 예금 잔액, 그러니까 일종의 대기성 자금이 잔뜩 쌓인 게 또 향후 증시를 끌어올릴 요인으로 잡히고 있다고요? 네, 말씀하신 5대 은행의 요구불 예금이 최근 한 달 새에만 30조 원 넘게 쌓이면서 잔액이 680조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요구불 예금은 예금자가 필요할 때 언제든 찾을 수 있는 수시 입출금식 예금 상품이라 예. 이른바 투자 대기성 자금, 추가 실탄으로도 불립니다. 앞서 짚어본 주식 투자 대기성 자금인 투자자 예탁금도 역대 최대 수준까지 쌓인 상황이라 시장에선 이 자금들이 다시 증시로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 시장을 또 한 번 밀어올릴 촉매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를 주도했던 노른자위 땅 아파트값이 일제히 떨어졌어요. 예, 기필코 집값을 잡겠다는 이 정부의 의지가 통하기 시작한 건지 부동산 불패 신화를 상징하는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값이 일제히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강남 서초구가 하락 전환한 건 2년 전 3월 딱 100주 만이고요. 송파구는 47주 만에, 용산구는 101주 만에 내려가면서 상승 흐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호가가 몇 억씩 뚝 떨어졌지만 더 떨어지길 기대하는 심리가 강해진 모습인데 정부의 다주택자 압박 정책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일부 지역에 매물이 쌓이자 실제 가격 하락으로 이어진 걸로 보이고요. 노른자위 지역 집값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가격 조정 흐름이 주변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서울 전체 오름폭도 4주 연속 둔화됐는데 다만 5월 9일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고 난 뒤 대책이 추가로 나오지 않을 경우에 매물이 더 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고 거래량이 줄어든 만큼 통계 착시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신중론도 있는 만큼 당분간은 흐름 지켜보면서 관망세가 짙어질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 이제 서울시에서는 공급을 늘리겠다 신속 착공을 예고했네요. 네, 앞으로 3년 동안 핵심 공급 전략 사업을 가동하기로 했는데요. 대상지는 용산구 한남 3구역과 은평구 가련 1구역, 노원구 중계본동, 서초구 방배 13구역 등 모두 85곳 8만 5천 호 규모입니다. 애초 목표였던 7만 9천 호에서 6천 호를 추가 확보한 수치로 올해 착공 물량 역시 기존 2만 3천 호에서 3만 호로 상향하기로 했고요. 또 62개 구역 착공 시기를 원래 계획보다 최대 1년까지 앞당기고 오는 2019년 이후 착공 예정이던 일부 구역은 2018년 내후년 이내에 착공이 가능하도록 하겠다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귀농하거나 또 농촌으로 이주하는 분들 실제로 도움을 주는 제도가 시작됐죠. 네, 모든 주민에게 매달 15만 원의 상품권을 주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전북 장수군과 순창, 경북 영양군 등 시범 지역 주민들에게 실제 첫 지급도 완료가 됐는데요. 이 정책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국정 과제로 내년까지 10개 군 주민들은 매달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받게 됩니다. 네. 다만 이 사용처가 다소 제한적이고 주 3일 이상 거주해야 하는 조건처럼 이 현실적인 과제도 남아있는데 그래도 횡했던 농어촌에 다시 활기를 불어넣어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큽니다. 요즘 뭐 물가 올라서 지갑 열기 쉽지 않다 하는 분들 많이 네. 계시던데 실제로 소비가 줄었어요. 네, 치솟는 물가를 감안했을 때 실질적인 소비는 5년 만에 뒷걸음질 쳤습니다. 관련 통계를 보면요. 지난해 가구당 월 평균 소비 지출은 293만 원대로 1.7% 늘었지만 물가 상승분을 빼면 실질 소비는 0.4% 줄면서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0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네. 또 이 소득은 늘었지만 체감은 달랐는데요. 분위별로 온도차가 여전했습니다. 상위 20%는 소득이 크게 늘어난 반면에 하위 분위는 증가폭이 작았고 소득 격차를 보여주는 5분위 배율도 더 벌어졌습니다. 결국 물가 부담과 양극화가 동시에 영향을 준 셈인데 당분간은 꼭 필요한 곳에만 쓰는 선별 소비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서민들의 지갑이 열려야 할 텐데 좀 걱정이네요. 예, 게다가 그렇습니다. 이제 쌀값이 많이 올라서 걱정들 많이 하시던데 정부가 직접 나서네요. 네, 최대 15만 톤까지 단계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는데요. 우선 10만 톤을 먼저 풀고 시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추가 공급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산지 쌀값이 20kg에 5만 7천 원대, 소매가는 6만 3천 원 수준으로 평년보다 15%가량 높은데 재고는 부족한 반면에 유통업체의 수요는 많은 상태라고 합니다. 정부는 작년과 같이 대여 방식으로 공급하고 필요하면 다시 반납받는 조건을 걸었고 또 중단됐던 이 미국산 밥쌀 판매도 2년여 만에 일부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네. 최근 이제 정부에서 물가 안정 압박을 주면서 제빵업계에서도 이제 결국 백기를 들었네요. 네, 가격 담합 혐의로 기소된 제분사와 제당사들이 밀가루와 설탕값을 내린 데 이어서 제빵 프랜차이즈 업계도 이 행렬에 동참했는데요. 재료값이 내리니까 빵값도 낮추겠다는 겁니다. 파리바게뜨는 다음 달 13일부터 모두 11종의 제품 가격을 내리기로 했고요. 연이어 뚜레쥬르도 17개 제품 가격을 평균 8%가량 인하하겠다 밝히면서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네. 뭐 K값도 뭐 10,000원이나 내린다 그러는데 진작에 네. 이랬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습니다. 또 제1제당에서는 밀가루 가격을 추가로 내렸네요. 네, 업소용과 소비자용 밀가루 제품 가격을 평균 5% 추가로 인하한다 밝혔는데 앞서 내린 걸 감안하면 10% 정도 가격이 낮아졌습니다. CJ제일제당은 현재 밀가루 담합 의혹으로 대한제품과 삼양사 등과 함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는데 이번 조정이 다른 식품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지 물가 안정 흐름이 식품업계 전반으로 퍼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휴대전화 구매할 때 지원금 안내가 달라서 이제 불만이 많았었는데 이제는 이거를 이제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지원금을 광고와 다르게 지급한다든지 이 계약서를 제대로 주지 않거나 고가 요금제 가입을 유도하는 일들 한 번쯤 겪어들 보셨을 텐데요. 좀 그 요금제도 다양하고 그래서 좀 헷갈리더라고요. 맞아요.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공부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이런 부당한 일들을 직접 신고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협회의 이용자 참여 신고제 누리집에서 신고할 수 있는데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소정의 보상금도 지급이 된다고 하네요. 오늘 내용 기억해 두셨다가 바가지 쓰지 않도록 잘 활용해 보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네, 경제인사이트 픽 임선훈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제 저희 세상의 모든 정보 유닝구입니다. 새로 시작한 지 이제 2달 됐는데요. 여러분께 저희 프로그램 좋았던 점 또 아쉬웠던 점이 뭔지 여쭤봤습니다. 2893님 오늘도 세모정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항상 시사와 정치의 변화에 적절한 조합으로 매일 힐링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국민들의 경제활동에 많은 좋은 정보 부탁드립니다 하셨고요. 2777님 요즘 같은 불기둥 주식장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정보 잘 듣고 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9025님 전 문자 처음 보네요. 항상 점심 먹으면서 세상 뉴스 접하는데 윤인구 아나운서님의 목소리가 쏙쏙 꽂혀요. 1주년도 기대해 봅니다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2775님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애청자입니다. 진행을 재밌고 유익하게 잘해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바라는 것은 애청자와 진행자 1대1로 주제를 정해놓고 전화로 토론했으면 합니다. 또 이런 아이디어를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7155님 늘 애청하는 방송이라 사장님 안 오실 때 방송 틀어서 가게에서 듣고 있는데 사장님도 방송 들으시고는 방송이 살이 되고 피가 된다며 즐겁게 들으며 하라고 다행히 혼나지도 않고 칭찬받아 뿌듯합니다. 사장님까지 저희 애청자로 포섭을 하셨네. 고맙습니다. 네. 이정욱님 점심시간 밥 친구가 되어주는 따뜻한 방송이라 하루도 빠짐없이 잘 듣고 있습니다. 지금 임선훈 뉴스캐스터님의 이 코너가 너무 좋다고 하시면서 뉴스를 한 번에 정리해 주시네요. 네. 옆에 있는 임선훈 뉴스캐스터도 굉장히 기분 흐뭇하게 웃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지금 12시 32분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정보 듣고 오겠습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서울 시내도로는 상습 정체 구간을 중심으로 막히고 있습니다. 내부 순환도로 성수 분기점 방향 성산램프에서 정릉터널까지 막히고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론 양화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막힙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론 양화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밀립니다. 고속도로는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광교터널에서 북소원까지 정체고요. 군자분기점 3차로에서는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심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전 구간 수월하고요. 안성 부근에서만 짧게 정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론 광명역에서 금천까지 막힙니다. 반대 목포 쪽으론 서서울요금소에서 순산터널까지 밀립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여론조사로 읽는 민심의 바로미터 민심 직설 여론의 좌표.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여론조사로 지금 이 순간의 민심을 좌표 위에 정확히 찍어보는 시간입니다. 여론의 좌표, 민심의 방향을 읽어주실 두 분입니다. 윤희웅 오피니언스 대표, 김봉신 메타보이스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전에 갤럽 조사 결과가 나왔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한국갤럽이 오늘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한국갤럽이 24일부터 26일 3일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조사를 했습니다. 예.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이고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이 조사 발표한 데서 대통령 국정 지지율 질문에 이제 대통령이 대통령서 일을 잘한다고 보십니까? 잘 못한다고 보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인데요. 잘한다고 하는 긍정평가가 64%로 나왔습니다. 네. 잘 못한다는 부정평가는 26%였고요. 그래서 격차가 상당히 높고 이것은 이제 2주 연속으로 상승하고 있는 흐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뭐 긍정평가는 어떤 거였고 부정평가는 어떤 거였습니까? 예, 보시게 되면 이제 잘한다라고 응답한 사람들 대상으로 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질문을 하는데요. 제일
높게 나온 것이 경제 민생과 부동산 정책이 동률입니다. 17%로 두 가지가 다 높고 사실은 경제 민생에 부동산 정책도 아마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텐데 그래서 이 얘기는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의 상승에는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가 네. 상당히 반영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 세 번째로는 뭐 외교 그다음에 소통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요. 잘 못했다라고 이제 평가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그 이유 질문했는데 여기서도 1위가 부동산 정책입니다. 15%. 그러니까 사실은 같은 정책을 놓지만 이제 입장에 따라서 약간 다르게 보시는 분들도 이제 있을 수밖에 없는 정책적 특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 뭐 경제, 민생, 고환율, 외교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어서 어떻게 보게 되면 이 비중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잘한다고 하는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예. 이제 그분들 그렇지만 그 순위는 비슷한데 이것은 아무튼 어쨌든 같은 사안들을 놓고 시각에 따른 그런 이제 차이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김봉수 대표님 이제 경제 민생 문제가 잘한다도 많이 나왔고 잘 못한다도 많이 나온 걸 보면은 물론 자주 언급되기도 했지만은 먹고 사는 문제가 그만큼 우리 시민들한테는 중요하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경제 민생 되게 중요하고요. 그런데 이제 한국갤럽 같은 조사입니다. 같은 조사에서 향후 1년 경기 전망을 봤을 때 좋아질 것 44, 나빠질 것 28. 그래서 오차 범위를 넘어서 좋아질 것이다라는 응답이 더 많았고요. 이 격차를 네스코어라고 이제 갤럽은 표현하는데 16%포인트 긍정이 더 많다. 그래서 다시 긍정평가 이후 부정평가 이후로 돌아갔을 때 경제 민생이 긍정평가 중에 1위 17%. 그런데 부정평가에서도 2위인데 5%포인트 낮아졌습니다. 경제 민생이. 네. 그렇게 따지면 지금 이 설 연휴를 지나고 이 정도의 평가가 나온다라는 것은 경제 민생과 관련해서 대통령 국정 운영과 관련된 기대를 하고 또 지지하는 그러한 분들이 더 많다라는 점을 좀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그 최근에 뭐 코스피가 또 6천까지 갔고 뭐 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들도 뭐 상당히 많이 이제 반영이 됐다고 할 수가 있겠고 거기에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이제 최근에 대통령의 이제 언급들 그다음에 시장에서 일정 부분 그에 반응해서 작동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들 그런 것들이 같이 이제 영향을 준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지금 이 이제 잘한다고 하는 64%의 비율은 네. 사실 상당히 높은 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뭐 물론 이전 대통령들 보게 되면 김영삼 전 대통령 또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 즈음에 이 수준보다 비슷하거나 높거나 이제 하긴 했는데 그때에 비해서 지금은 이른바 정치적 양극화 현상이 훨씬 심해진 상황이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정치적으로 반대쪽에 있는 분들은 반대쪽 진영에서 배출한 대통령에 대해서 일단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기류가 과거보다 훨씬 심해졌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 하에서 이렇게 60% 중반대까지 나온다고 하는 것이니까 그것이 이제 그걸 감안하면 상당히 이제 높은 수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대통령 지지율은 국정 지지율은 이렇게 높게 나왔는데 과연 당 내에서도 분란을 보이고 있는 각 정당 지지도는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예.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월 2주에 44였다가 2주 후인 지금 4주에는 43, 즉 1%포인트 하락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큰 변동은 없이 행보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22%였던 것이 다시 22% 동률입니다. 네. 이렇게 따지면은 두 정당 큰 변화는 없다고 봐야 되겠는데요. 요거를 조금 그 각 정당을 좀 그 등락폭이 가장 큰 데가 어딘가 봤더니 충청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5%포인트 하락이 있었습니다. 요거는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요거는 좀 미세한데요. 보수 성향이신 분들 중에 5%포인트 하락, 중도 성향이신 분들 중에 4%포인트 하락. 네. 의미 있는 수치라고 보시는 겁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요 중도에서 너무 지금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국민의힘이 2주 전에는 중도에서 17 나왔었거든요. 예. 같은 22였지만 근데 지금은 13으로 떨어졌습니다. 조금 이따 MBS 조사 보실 텐데 거기서도 더 좋지가 않은 좀 상황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진보 성향이신 분들 중에 민주당을 72% 이렇게 나왔는데 보수 성향이신 분들 중에서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정도가 51로 20%포인트 격차가 나요, 이게. 네. 결집력에서. 그 중도에서도 46대 13. 점점 안 좋아져서 국민의힘이 중도뿐만 아니라 보수에서도 지금 살짝 좀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 이거는 이제 오차범위 이내이긴 하지만 발견 사항이고요. 대신 더불어민주당은
대전, 세종, 충청권에서 아마 이게 충남 대전 통합 문제와 행정통합 관련해서 문제와 이게 매끄럽지 않은 건가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정당 지지율 관련해서 봤을 때 예. 이게 우리가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낮은 게 사실은 이제 이슈긴 하거든요. 네. 오랫동안 이게 회복되느냐 이제 이건데 흔히 이제 보게 되면서 집토끼 뭐 산토끼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런데 뭐 산토끼를 잡아야 된다 뭐 하고도 하고 지금 그런데 집토끼 산토끼 중에 어느 게 문제냐가 아니라 두 가지가 다 문제인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방금 우리 김 대표님 말씀해 주신 대로 산토끼는 중도층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거기서 13%밖에 지지를 얻지 못하는 것이니까 산토끼가 멀리 있어도 너무 멀리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네. 있겠고 왜냐하면 이 중도층은 진보 정당 보수 정당이 비슷하게 원래 평상시 나눠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민주당은 중도층에서 46%가 지지를 하고 있는 데 비해서 중도층에서 13%만이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했으니까 격차가 너무 크고요. 그다음에 집토끼 문제가 그럼 해결된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보수층에서 절반밖에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얘기를 못 하고 있어요. 그러게요. 이게 한 7, 80% 돼야 되거든요, 평소에. 그러니까 집토끼도 지금 다 안 와 있고 산토끼도 또 멀리 가 있는 이 두 가지 이중과제가 지금 놓여 있는 상황이라는 게 지표에서 좀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그 지방선거를 이제 100일도 채 안 남긴 상황에서는 각 정당들 간의 고민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더불어민주당은 당내에서 일부 불협화음이 있다고는 하더라도 그게 표면화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0% 초중반 정도의 정당 지지도가 걸쳐 있는데 이 정도 수준은 여당으로서 낮은 수준이 아닙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주 큰 걱정거리는 아니라고 할 텐데 아무래도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여러 가지 조치 그리고 메시지 이런 것들이 이번에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그 1심 판결과 관련된 메시지 낸 이후에 오히려 갤럽에서는 이게 고착화되고 있고 중도에서는 더 좋아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지방선거를 앞두고서는 지금 각 지방에 특히 격전지에서 현역 단체장으로 있는 국민의힘 단체장들 입장에서는 약간 좀 조바심이 나는 그런 정도의 정당 지지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보면 정당 지지율 관련해 가지고 이 한국갤럽 조사에서요.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법원 판결에 대해서 물었는데 뭐 미흡하다, 적절하다, 과도하다 이렇게 질문이 있었는데 예. 과도하다는 응답은 24%에 그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게 예. 한 24% 국민중 중에 그 정도만 공감한 그 문제가 있다고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거거든요. 나머지들은 뭐 그 정도면 괜찮고 또는 오히려 미흡하다라는 것도 많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 중에서 한 24%만 과도하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정당이 제1야당이 그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 정도 수준의 지지율밖에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정당 지지율이.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해소하는 거 얼마나 빨리 좀 해소하느냐 여부가 지방선거 때 경쟁 구도를 만들 수 있을지 여부에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NBS 결과를 볼까요? 이거는 이제 어제 나왔습니다. 전국 지표 조사 결과인데요.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67%나 나왔습니다. 예. MBS 전국지표 조사는 엠브렘 퍼블릭 캐스트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조사를 해서 어제 26일 공개를 했습니다. 조사는 월화수 그러니까 23, 24, 25일 조사를 했고요. 전국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면접 결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모든 여론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67이라는 숫자가 취임 이후 뭐 역대 최고라면서요? 예. MBS 조사가 67 나왔는데 이게 거의 이렇게 되면은 국민 3분 중에 2분이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번 정부 들어서 가장 높은 비율을 지금 보이고 있고요. 네. 이게 한 달 전에 59였습니다. 그러다가 63, 67이 됐으니까 단기적으로는 상승은 셉니다. 왜냐하면 8%포인트 격차를 보이면서 세 번의 조사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건 상당하죠. 더군다나 이제 부정평가는 직전 조사 대비 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설 연휴 전에 있었던 조사 대비 그렇다 보면 지금 보시면은 30이 이제 25가 돼서 부정평가하시는 분들이 이것도 저점을 경신하고 있는데요.
집권 초기, 그러니까 이번 정부 들어선 초기에는 20% 초반이 있긴 있었는데 작년 8월 이후, 그러니까 두 당의 대표가 들어서서 두 양대 정당의 어떤 지도 체제가 이제 공고가 된 이후에 나온 부정 평가로는 또 최저치입니다. 예. 그러니까 상당히 긍정 부정에 있어서 이 격차가 상당히 벌어지고 긍정 평가는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 전 지역에서 높은 비율로 나왔는데 TK, 그러니까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긍정이 56, 부정이 38로 나오는 등 이거는 상당히 전 지역에서 긍정 평가는 높이 형성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냥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건 올라가고 잘 못하고 있다는 거는 내려가다는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정당 지지율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여기에 정당 지지율은 예. 더불어민주당은 45%, 국민의힘은 17%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이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훨씬 더 낮게 나온 상황이잖아요. 17%니까 10%대가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상당히 이제 이것이 뭐 화제가 되긴 했었습니다. 이제 근데 실제 좀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연령 잘 없는 현상인데요. 연령대별로 보고 뭐 지역별로 구분을 해볼 수 있을 텐데 연령별로 그 어느 연령대에서도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앞서는 곳이 세대가 없어요. 이 조사에선. 네. 모든 세대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지지율이 앞서 있고 지역에서도 뭐 대부분 지역이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을 훨씬 이제 상회하게 하는데 유일하게 대구 경북에서는 아닌데 28%로 동일해요. 양당이. 네. 그러니까 보수의 가장 핵심 지역이라고 안방이라고 불리는 지역에서조차도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은 20%대에 그쳤고 그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이례적인 현상이죠. 예,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런 정체 상황들이 오히려 개선되지 않고 더욱더 좀 정체가 심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김봉신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 17% 국민의힘 지지도는 이번 정부 들어서고 두 번째로 낮은 건데요. 작년 8월 첫 주에 16이 한번 나왔고 장동혁 대표 체제가 들어서고 나서는 가장 낮은 17%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직전 조사 22에서 17로 빠지는 거니까 5%포인트밖에 이렇게 움직이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크게 느껴지는 거는 이게 10%대까지 내려온 거거든요. 더군다나 깜짝 놀랄 숫자가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중도에서 43입니다. 국민의힘이 중도에서 9% 나왔습니다. 갤럽에서는 13 나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예. 여기 MBS에서도 국민의힘은 중도에서 하락, 4%포인트 하락, 근데 9%. 갤럽에서도 4%포인트 하락, 근데 13%. 중도에서 지금 이게 좋지가 않습니다. 중도에서 지금 한 자릿수가 나왔다라는 거는 이거는 이번 지선을 앞두고 확장성이 완전한 제약사항. 더 이상 이 중도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건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낮은 수치입니다. 이게. 그리고 보수 성향이신 분들 중에서도 갤럽에서는 50% 초반이었지 않습니까? 이 NBS 조사에서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비율이 44%입니다. 절반도 안 돼요. 네. 그런데 진보 성향이신 분들은 78%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네. 그 비율이. 이거는 비교가 안 되죠. 74대 44니까 진영 내 결집력에서도 너무 현저히 떨어지고 이 조사는 설 연휴가 지나고 그 영향이 있고요. 또 하나는 역시 장동혁 대표의 그 윤 전 대통령 1심 판결과 관련된 그 메시지 이후에 나온 거로서 이 충격을 더해주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게 계엄 직후보다 더 낮은 그 지지율이라는. 네, 계엄 직후에 뭐 어떤 것들은 좀 더 낮은 것도 있긴 있었습니다만 직후에 보게 되면 막 20%대 이렇게 이제 기본 수준 이상은 나온 조사 결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통상적인 경우는 그런 큰 악재가 있었을 경우에는 수습을 해서 개선으로 가야 되는데 그때에 비해서 이제 낮아진 그런 흐름이니까 그래서 어떤 이제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지방선거는 투표율이 높지 않아서 뭐 우리 지지층만 잘 투표에 나오게 하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목소리들도 있어요. 예. 근데 그것은 이제 옛날에 재보궐선거 같은 경우에 투표율이 막 30% 40% 됐거든요. 네. 그때 얘기해요. 그런데 지금은 사전 투표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요. 60% 내외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투표율이. 그럼 60% 내외 투표를 나온다는 거는 중도층들도 투표장에 나온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중도에서 지금 한 자리 지지를 받고 있으니 이게 이제
사실은 승부에 결정적인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타개할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재밌는 건 또 태도 유보층이 국민의힘 지지율보다 높네요. 이게 이제 사실은 실제 선거를 치르거나 아니면 심정적인 지지율은 이거보다 좀 높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누굴 지지하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그 정당을 내가 지지한다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당해야지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떳떳하게 얘기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이 어떤 정치적 성향이 있는 분들 중에서는 이렇게 나는 지지하는 정당이 없습니다라고 그때 이제 응답을 유보하는 경향들이 있는 건데 지금 이제 그런 현상들이 있죠. 근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 샤이층이다라고 해서 나중에 다 복원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럴 왜냐하면 이 수만은 층에는 만약에 어르신들이라고만 한다면 이분들이 투표장에 많이 나가긴 할 텐데요. 요즘엔 보수층 중에는 젊은 층들도 있잖아요. 네. 이분들은 해도 이기지 못할 것 같다라고 하면 투표장에 안 나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응답 유보층이 결국 다 투표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런 현상 자체를 샤이층이라고 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다라고 낙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체를 여론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김홍수 대표는 이번 그 MBS 조사 결과는 민주당과 국힘의 지지율 격차가 28%나 납니다. 예. 극단적으로 벌어져 있는 겁니다. 이 정도면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죠. 이게 이런 현상을 본 게 2017년 그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기 그때도 한 이 정도보다 조금 더 벌어진 그런 상황을 볼 수 있는데 네. 지금 이거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아주 눈여겨봐야 되고요. 윤희영 대표님 잘 말씀 주셨는데 이게 선거가 되면 그러면은 이 결집력을 발휘할까? 그런데 MBS 조사에서 이거 물어봤는데요. 국정안정위에 여당을 힘을 실어줘야 된다. 이번 지방선거에. 그게 53입니다. 야당이 힘 실어줘야 된다가 34니까 야당 쪽으로 조금 더 결집력이 발휘된다 하더라도 그 격차가 무려 19%포인트. 즉 정당 지지도 격차는 28%포인트. 그리고 지방선거 프레임 격차는 19%포인트. 이거 상당한 격차입니다. 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모든 여론조사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봉신 메타보이스 대표, 윤희용 오피니언스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1부 끝곡으로 피트니스턴이 부른 Greatest Love of All 들으시면서 2부 1시에 뵙겠습니다. I believe the children are our future. Teach them well and let them lead the way. Show them all the beauty they possess inside. Give them a sense of pride to make it easier. Let the children's laughter remind us how we used to be. Everybody's searching for a hero. People need someone to look up to. I never found anyone who fulfilled my needs. A lonely place to be. And so I learned to depend on me. I decided long ago never to walk in anyone's shadows. If I fail, if I succeed, at least I live as I believe. No matter what they take from me, they can't take away my dignity. Because the greatest love of all is happening to me. I found the greatest love of all inside of me. The greatest love of all is easy to achieve. Learning to love yourself, it is the greatest love of all. I believe the children are our future. Teach them well and let them lead the way. Show them all the beauty they possess inside. Give them a sense of pride to make it easier. Let the children's laughter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겨루기에서 나왔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시되는 4개의 관용구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서술어를 맞히는 것입니다. 관용구 손이 이리하다, 곁이 이리하다, 주머니가 이리하다, 구석이 이리하다에서 이리하다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두 음절로 된 표현은 무엇일까요? 출연자의 답에 비다, 없다, 작다가 있었는데요. 이 중 정답은 비다입니다. 손이 비다는 할 일이 없어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있다란 뜻과 수중에 돈이 없다란 뜻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손이 빈 사람 있거든 이리로 와서 좀 도와줘. 또 직장을 잃은 그는 손이 비어 집에만 처박혀 있었다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또 곁이 비다는 보호하거나 지킬 사람이 곁에 없다라는 뜻이고 환자의 곁이 비었으니 빨리 가서 돌보아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주머니가 비다는 가진 돈이 없다를 뜻합니다. 또 구석이 비다는 일을 처리하는 데 빈틈이나 부족한 점이 있다라는 뜻도 있고 말의 앞뒤가 맞지 않거나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는 멀쩡하게 생긴 것과는 달리 구석이 비었다. 그의 말은 그럴듯하지만 구석이 비었다처럼 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 5분에 시작합니다. KBS 58분 날씨. 지금 남부지방 곳곳에 내리는 비는 점차 그치고 전국의 하늘이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오늘도 평년 기온을 웃도며 포근한 초봄 날씨가 나타나겠는데요. 한낮 기온이 서울 15도, 대전 13도, 전주와 광주 14도, 대구, 부산 11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을 전망입니다. 한편 지금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내륙을 중심으로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당분간 동풍이 지속되면서 중서부 지역의 건조특보는 유지되겠고요.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질 위험이 매우 높으니까요. 불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말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올라서 아침에 서울 2도, 대구 1도 등 전국이 영하 4도에서 영상 6도로 시작돼 낮에는 서울 16도, 대전, 광주 17도, 부산 13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일교차가 15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곳이 많으니까요.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한편 내일 밤부터 3일절인 모레 새벽 사이에는 강원 산지와 동해안에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대체 공휴일인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2.8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듣는 것만으로도 앞서갑니다. 당신의 갓생 파트너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판결에 항소하며 비상계엄은 우발적 조치가 아니라 권력의 독점과 유지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쿠팡의 모기업이자 미국 뉴욕 증시 상장사인 쿠팡 INC의 김범석 대표가 실적 발표 행사장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처음으로 육성으로 사과했습니다. 쿠팡에서 일하다 숨진 노동자의 유가족과 동료들은 과로사와 관련한 쿠팡의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지난해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은 1,458조 원, 수익금은 231조 6천억 원, 수익률은 역대 최고인 18.8%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1월 국세 수입은 52조 9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3.4% 늘었습니다. 북한의 무인기를 날려보내 남북 긴장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 오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일상의 깊이를 더합니다. 당신을 위한 프리미엄 인사이트.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런칭하고 여러분을 만난 지 이제 2달입니다. 여러분에게 저희 프로그램 들으시면서 좋았던 점 또 아쉬웠던 점이 어떤 것이냐 문자 받고 있는데요. 손명지 님께서 처음 시작한 날이 생각나신다고 하시면서 시간을 못 맞추기도 했지만 신선하고 좋았어요. 노력하는 모습과 알찬 내용이 굿입니다. 여전히 어리버리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옥님, 세상의 모든 정보 60일 방송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이 시간이면 보안실 관제센터 동료들과 휴게실에서 방송 듣고 있습니다 하셨는데요. 점심 맛있게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2919님, 세상의 모든 정보답게 많은 정보들을 알 수 있어서 좋아요. 정신건강 코너가 더 있었으면 금상첨화할 것 같습니다 하셨는데요. 마침 다음 주 수요일부터 철학이 있는 수요일 철수야 코너에서 나혜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함께 마음건강 이야기 나눌 예정이거든요. 꼭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86님, 저는 빠르게 변하는 세상을 재빨리 따라가지 못하는 조금은 느린 육아맘인데요. 경제, 시사, 건강 등 세모적만 들어도 세상과 소통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특히 윤인구 아나운서의 음성은 AI가 절대로 대신할 수 없어요. 오래오래 만나요 하셨는데요.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또 큰 힘이 됩니다. 또 신나게 방송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니까요. 저도 따뜻하게 그리고 재밌게 여러분께 소식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부 시작합니다. 뉴스 너머의 맥락, 정치판의 핵심을 포착한다. 여의도 현미경. 매일매일 차고 넘치는 정치권 이슈의 숨은 맥락을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여의도 현미경, 오늘 김수민 시사평론가 박성희 시사저널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전에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 당원 가입 의혹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을 나섰네요. 이 배경은 뭡니까? 네, 정규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이 검경합수본 오늘 오전부터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신도들의 이 집단 당원 가입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서인데요. 합수본은 이 국민의힘 당사뿐 아니라 이 당원 명단을 관리하는 데이터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천지는 지난 2022년 대선 전부터 2024년 총선까지 국민의힘의 이 교인을 집단으로 가입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합수본은 신천지와 이 국민의힘의 관계가 코로나를 계기로 정교 유착으로 변질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신천지는 이 코로나 확산 당시 이 집단 감염이 발원지로 지목되면서 이만희 총회장 등이 구속 수사를 받았었는데요. 신천지 전 간부가 이 합수본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압수수색을 막아줬고 그래서 20대 대선 전에 이 국민의힘의 신천지 교인들을 당원으로 가입시켜서 윤 전 대통령을 지원했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신천지는 22대 이 총선을 앞두고도 이른바 필라테스 작전을 통해서 이 교인들을 집단 가입시켰다 이 의혹도 받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합수본은 신천지가 이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신도들을 조직적으로 이 당원 가입시킨 것으로 보고 정당법 위반과 그리고 업무 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서 수사 중입니다. 종교단체의 가입자가 수십만 명 정도 규모인 경우에 이런 단체가 조직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떤 편향된 행동을 했을 때 이게 뭐 대선 본선에서 뭔가를 좌우한다거나 이런 데는 크게 제한이 있습니다. 근데 다만 당내 경선인 경우는 문제가 상당히 달라지는 것이죠. 예.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조직적으로 가입을 해서 당내 경선에서 또 판도를 좌우하려고 했다. 이런 의혹은 가질 수가 없는 것이고 그동안 또 신천지 관계자들, 전직 관계자들이 증언한 부분이라든지 또 그 증언들 간에 일치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의혹은 계속되고 있고 또 수사 필요성도 일단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어떤 입장 내놨습니까? 네, 국민의힘은 이 여의도 당사에 대한 이 압수수색 직후에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이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이어서 송원석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송원석 원내대표는 이 당사 압수수색에 대해서 특검에 이어서 이번에는 합수본이 이 당원 명부를 강탈해서 야당의 심장을 찌르려 한다면서 이거는 야당 말살은 곧 독재다 이렇게 반발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또 의원들에게 공지를 통해서 이 본회의장을 지키는 이른바 이 필리버스터 지킴이조 의원 외에는 이 국회에서 대기 중인 의원들에게 당사로 지금 바로 모여달라고 이 집경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민주당과 통일교의 유착 의혹 이런 부분은 수사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왜 우리 쪽 문제만 수사가 되느냐. 뭐 신천지와 유착 의혹이 수사됐냐 이런 부분에서 억울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당 탄압이다. 네. 그리고 이제 안 그래도 지금 그 통일교 특검 같은 경우에 국민의힘에서 계속 요구를 해왔잖아요. 근데 지금 또 사법 3법하고 또 맞물려서 워낙에 반대하거나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일에 치여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한데, 근데 국민의힘도 공당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물론 한편으로는 억울함을 표시할 수 있겠지만 또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또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만약에 신천지가 정말 그 조직적으로 국민의힘에 가입을 해서 윤석열 당시 후보를 지지했다라고 한다면 국민의힘 또 피해자의 성격이 또 있는 거거든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탄압이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도 피해를 본 부분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건지가 달려 있다. 그렇다면은 자체적으로도 어떤 진상을 조사를 해본다든지 또 압수수색을 할 때 물론 필요한 그 반드시 지켜야 되는 어떤 프라이버시는 수색 과정에서 영장을 봐가면서 방어를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또 충실하게 수사 협조하는 이런 행위들을 할 때에 이제 국민의힘도 좀 이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그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 왜곡죄가 이제 민주당 주도로 통과가 됐습니다. 이 핵심 내용은 뭐고 여야의 입장 차이는 어떤 겁니까? 네,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 사법개혁 3법이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요. 판사와 이 검사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이른바 이 법 왜곡죄가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사실 여권 내부에서도 좀 논란이 됐던 게 법 왜곡이라는 이 표현이 너무 좀 주관적이고 모호하다 이 지적이었습니다. 법안 상정 전에 조국혁신당도 일부 조문 탓에 이 법안이 남용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내놨었는데요. 민주당 지도부도 이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전날 법안을 급히 수정한 뒤에 통과시켰습니다. 이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논란이 됐던 이 법 왜곡 행위는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법령 이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적용하거나 적용해야 할 법령을 알면서도 적용하지 않아서 이 재판이나 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를 법 왜곡으로 규정했습니다. 또 이 사건 관련 증거를 인멸하거나 은닉한 경우, 또 적법한 증거가 없는데도 이 범죄 사실을 인정한 경우 등도 법 왜곡 행위에 포함했는데요. 다만 이 법령 해석의 이 합리적 범위 안에서 이뤄진 이 법관의 재량 판단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하지만 이 국민의힘은 이 정의 역시도 좀 모호하다면서 반대의 의미로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일단 이번 민주당이 수정을 해서 통과를 시킨 안에 보면 알면서도라는 구절이 핵심 단어인 것 같아요. 네. 기존에는 그 단어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알면서도, 이것이 뭐 위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테면 그렇게 강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고의성에 대한 문제를 부각을 시킨 건데, 사실 알면서도라는 구절이 없다고 해도 보통 이런 범죄는 그 고의성을 따져가지고 처벌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것이 과연 법 왜곡죄로 처벌받는 사람이 많을 것인가?
상당히 적을 것이다 라고는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고의성을 입증한다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다만 과제랄까 혹은 우려되는 폐해가 있다면 일단은 재판 결과를 떠나서 재판에 가보자라고 소위 걸고 넘어지는 이 사례는 늘어날 것이다라는 점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좀 사회적 고민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예를 들면 법 왜곡죄로 누군가를 고소를 했어요. 근데 기소가 됐고 혹은 기소가 안 되고 무혐의가 되거나 기소는 됐는데 무죄가 나오면, 근데 또 그 문제 제기한 입장에서는 저 판사 검사도 법 왜곡이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도 또 생길 수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어떤 기본적인 사법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악용되지 않을 수 있을 텐데, 이런 것들도 어떻게 할지 또 고민을 해봐야 될 그런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본회의 투표 전에 이제 일부 문구가 수정이 된 걸 보면은 여당 내에서도 이제 최종까지 고심이 많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투표 결과에서도 반대표가 나왔습니다. 이게 곽상원 의원이었죠? 네, 맞습니다. 이 법 왜곡죄는 이 재석 170명 중에 찬성 163명, 그리고 반대 3명, 그리고 기권 4명으로 통과됐는데요. 이 중 반대표를 던진 의원이 개혁신당의 이 천하람 의원, 그리고 진보신당의 손솔 의원, 그리고 민주당의 곽상원 의원이었습니다. 곽 의원이 왜 반대표를 던졌는지는 뭐 그 이유가 나왔습니까? 네, 곽 의원이 반대표를 던진 이후에 SNS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곧바로 밝혔는데요. 곽 의원은 우선 나는 공천 경쟁 때 엄청난 이 불이익 그리고 이에 따른 거센 비난을 각오하고 반대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곽 의원이 밝힌 이 반대 이유를 요약하면 경찰의 권한이 너무 비대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법 왜곡죄 고발이 들어올 경우에 경찰이 검찰의 기소권 행사가 정당했는지, 그리고 이 법관이 양심에 따라 심판했는지 이거를 경찰이 판단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경찰이 사실상 이 사법부 위에 군림하는 법률 해석 기관이 될 수 있다는 게 이 곽 의원의 주장입니다. 곽 의원은 이 사법개혁 법안이 모두 통과되면 모든 수사권은 사실상 이 경찰이나 새로운 수사청이 행사하게 된다면서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내가 당론을 어길 수밖에 없었음을 좀 이해해달라,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네. 곽상원 의원이 제기한 거는 민주당에 계속되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의 각종 개혁 행보가 이게 하면 할수록 좀 경찰 쪽의 힘이 비대해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뭐 검찰 수사권 박탈을 하게 되면 경찰 쪽 권한이 커지는 것이고, 그리고 예전에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가 되고 이게 또 경찰로 이관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 권한은 계속 커져만 가는데 그것이 민주당이 추구하는 것이었나, 이런 질문을 또 민주당 일원으로서 해볼 수 있는 거겠고, 그리고 또 하나 주목되는 건 곽상원 의원의 행보입니다. 얼마 전에도 곽상원 의원이 유튜브 김어준 씨를 가리켜서 링 밖의 유튜버가 정치를 지시하다시피 한다라는 그런 강한 비판을 했었고, 당내에서도 논쟁이 있었거든요. 그럼 곽상원 의원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 수 있는 배경은 무엇일까? 아무래도 민주당에도 지금 뭐 정치권 전반적인 문제지만 강성 지지층의 어떤 그런 힘이 굉장히 강한데, 근데 그 강성 지지층이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추모 열기에서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근데 곽상원 의원이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다라고 하는 점, 이 점이 또 후광으로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자신을 갖고 용기를 갖고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좀 그런 쓴소리를 정면으로 할 수 있는 배경에 또 그런 것들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또 다른 법안인 재판소원법이 이제 오늘 처리가 되는 걸로 예고가 되어 있죠. 네, 맞습니다. 어제 이 법 왜곡죄 통과 직후에 민주당이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이 헌법 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법 본회의에 바로 올렸는데요. 국민의힘은 대법원에서 이 유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로 바꾸려고 하는 법안이다, 이렇게 반발하면서 곧바로 필리버스터에 나섰습니다. 네. 반면 민주당은 법원이 이 정치화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마땅히 통제 장치를 둬야 하고 잘못된 재판으로 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을 보호해야 한다, 이렇게 밝히면서 입법 취지 강조했는데요. 재판소원제 법안은 오늘 저녁 한 6시 30분쯤 이 필리버스터 종료된 뒤에 표결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이후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이 증언법도 곧바로 상정될 전망인데요. 이렇게 되면 내일 민주당이 추진해온 이 사법개혁 3법 입법이 모두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역시 이제 민주당 주도로 처리가 되는 걸로 예상이 되죠. 네, 뭐 여러 사안들이 그랬듯이 같은 과정을 밟아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재판 소원제하고 대법관 증언은 법 왜곡죄에 비해서는 찬성이 높고 반대가 낮은 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민주당이 당내에서의 어떤 이견도 별로 없을 것이고 추진하기는 더 쉽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한 가지 상당히 큰 쟁점이 될 수 있는 요소가 남아 있는 게 뭡니까? 대법관 증원법에 대법관을 증원하는데 현행 그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증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증원되는 대법관 지명을 하고 또 기존에 있던 대법관이 임기 끝나고 비어있는 자리도 지명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대법관 26명 중에 22명을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을 하게 됩니다. 85%를 한 대통령이 한 주체가 지명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한테 유리한 대법원 구성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 비판이 진작 제기가 돼 있고, 이건 너무 증원분도 크고 이재명 대통령이 새로 임명할 수 있는 부분도 너무 크다. 이 부분은 크게 쟁점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추천했던 천영식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 후보자 국회 본회의에서 이게 부결됐습니다. 네, 어제 국민의힘이 추천한 이 천영식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위원 후보자의 추천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천 후보자 이 추천안에 총 249명의 여야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했는데요.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상당수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표를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를 두고 이제 국민의힘은 인사 부분에서 이 각 정당의 추천권을 법률로 인정해주고 있는데 민주당이 자기들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이라서 부결시켰다. 민주당이 합의 정신을 깼다. 이렇게 반발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천 후보자에 대해서 당론 없이 자율투표에 맡긴 것이기 때문에 의원 개개인의 판단에 당이 간섭할 수는 없다. 이런 입장인데요. 네. 제가 취재를 해본 결과 이 민주당 의원들 대부분이 웬만하면은 찬성표 던지고 싶었는데 이 천 후보자의 이력이 너무 문제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계속 공통적으로 얘기한 게 천 후보자는 이 박근혜 정부 이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출신인데 현재 보수 성향 매체죠. 이 펜앤드마이크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이 문제를 삼는 게 천 후보자가 이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좀 찬성하는 듯한 칼럼을 쓴 게 문제라는 겁니다. 예, 사실상 내란 동조 인사다 이런 지적인데요. 또 이 밖에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이 9표 차이로 천 후보자 추천안이 부결된 것을 강조하면서 국민의 의원들이 10명 정도만 더 회의장에 들어왔어도 이거는 가결되는 거다. 부결을 자초한 건 국민의힘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저는 박 기자한테 하나 더 물어보고 싶은 게, 이렇게 이제 여야 추천이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 통상적으로 각 당이 추천한 건 무리 없이 통과가 되는 게 통상적인 거예요? 아니면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까? 저도 뭐 모든 역사를 공부한 것은 아닙니다만 일단 뒤로 얘기해 보면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분명히 뒤에서 이거는 꼭 이번엔 찬성시켜 달라 얘기했는데 민주당에서 아유 뭐 원래 해오던 대로 해올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그 말을 두고 이젠 국민의힘은 원래 해오던 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통상적으로는 찬성해 주는 게 암묵적인 룰이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통상적이라는 게 이거는 의원 개개인의 판단에 늘 맡겨왔다. 언제까지 가결된 뭐 그런 전례는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힘에서는 이제 민주당이 합의 정신을 깼다라고 얘기하는 거군요. 네, 근데 민주당에서는 아니 우리도 반대하는 당론은 아니었고 국민의힘 의원 몇 명만 더 들어왔으면 통과시키는 거 아니냐 또 얘기를 하는 건데 네. 뒤통수를 때렸다는 사람은 없는데 맞은 사람은 있는 뭐 이런 상태가 된 것 같고, 근데 이런 일들이 앞으로 늘어날 수도 있는 게 이미 지난해 8월에도 국민의힘에서 추천을 했던 국가인권위원 후보자 선출안이 부결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냥 양당에서 추천을 하면 사이좋게 둘 다 통과시켜주는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관례였었는데 네. 앞으로는 적격 여부를 따져서 그렇게 또 다수당에서 부결시키기도 하는 그런 사례가 또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3.1절이 내일 모레인데요. 유관순 열사를 희화한 AI 영상이 온라인에서 확산돼서 공분을 사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3.1절을 앞두고 유관순 열사의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며 이 공분을 부르고 있는데요. 유관순 열사에 대해서 이 존경이 담긴 영상이 아니라 이 AI로 인공지능으로 유관순 열사를 우스꽝스럽게 비하했기 때문입니다. 한 소셜미디어 사용자가 이 생성형 AI로 유관순 열사 관련 영상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내용을 보면 유관순 열사가 방귀를 뀌는가 하면 로켓이 돼서 우주로 날아가는 내용입니다. 3.1운동으로 유관순 열사가 이 서대문 형무소에 투옥됐을 이 당시 사진을 활용해서 제작된 영상으로 보이는데요. 네. 해당 영상은 20만회 넘게 조회가 됐고 이게 논란이 일자 지금은 삭제됐습니다. 유 열사의 유가족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유관순 열사의 조카 손녀인 유혜경 씨는 마음이 정말 송곳으로 칼로 찌르는 듯한 기분이 든다면서 AI 영상 제작을 좀 자제해달라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현재 유관순 열사 외에도 김구 선생을 조롱하고 친일파 이완용을 찬양하는 이 AI 영상도 확산하고 있는데요. 역사 속 인물을 이 되살리는 의미 있는 AI 영상도 있지만 이렇게 오남용되는 이 영상을 좀 방지하는 법적 기준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이번 일을 지켜보면서 많은 분들이 저거 좀 처벌할 수 없나?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게 현행법으로는 모욕죄나 사자 명예훼손 같은 걸로 처벌은 안 되는 그런 법이고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이제 고민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이걸 처벌하려다가 좀 덜한 경우까지 처벌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미 한 가지 해법은 나왔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어떤 법이 작동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번처럼 사람들이 지적하고 비판하고 이런 게시글을 잘못됐다 이렇게 해서 이걸 바로잡는 이런 사회적 문화적 해법은 현재로서도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앞으로 더 우리가 유의해야 될 거는 이번 동영상은 누가 봐도 이건 거짓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 또 유관순 열사를 다들 존경하기 때문에 이거를 또 방어해 줄 수 있는 국민들도 존재하거든요. 근데 진짜 위험한 건, 더 위험한 것은 정말 몰래 유포되는 딥페이크 영상, 그리고 딱히 이렇게 지켜줄 기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보할 수 없는 그런 피해자들, 이런 것들이 더 또 심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까지 우리가 고려해서 뭐 법적 문제 해결책이든 사회적 해결책이든 또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용하지 않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고, 또 이 같은 게시물이 더 유통되지 않도록 또 적정의 신고를 통해서 확산을 막는 게 중요하겠죠. 자, 오늘 정치브리핑 여의도 현미경 박성희 시사저널 기자,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방송은 윤인구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9730, 샵 973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KBS 콩 어플리케이션,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국제 설레발 통일 열차.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 우리가 읽어야 할 진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복잡한 국제 뉴스를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국제 설레발 통일열차 알파고 신하씨 외신기자, 이용주 외신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새벽에 미국과 이란의 3차 핵협상 끝났습니다. 네. 어떻게 나왔습니까, 결과가? 일단은 3시간 동안 회의를 했고요. 3시간 동안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럼 결과물을 우리 수도에 있는 우리 형들이랑 선배들이랑 얘기해보자 해서 한 2시간 가까이 이제 협상단에 계셨던 분들이 자기 수도에 계신 분들이랑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쉬는 시간이 있었군요. 네, 중간에 쉬는 시간보다는 결과를 좀 약간 본국이랑 이제 의논하는 시간을 가졌고, 다음에 추가적인 회의를 했는데 추가적인 회의를 하고 난 다음에 오케이 좋았어. 그래서 한 번 더 회의하자고 해가지고 비엔나에서 다시 만나기로 했대요. 네. 뭐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습니까? 어느 정도 나왔던 거 뭐냐면, 일단 결론적으로는 원래 미국의 애초부터는 논의하려고 했었던 주제가 몇 가지가 있었는데, 이란은 처음부터는 일단은 핵만 얘기하자. 딴 얘기들 하지 말고 일단 핵만 얘기하자. 그 정도는 미국이 설득이 된 것 같고, 근데 이제 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이란도 포기할 거를 어느 정도 포기할 거고, 미국도 좀 봐줄 거를 어느 정도 봐줄 것으로 보이긴 한데, 트럼프 대통령 마음은 모르죠. 충분히 군사적으로 준비를 할 때까지 우리는 협상한다라는 모습을 보여주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재밌는 장면이 이란과 미국이 한 테이블에 같이 앉아서 협상을 하진 않았다면서요. 그게 이 오만 대사관에서 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간접 대화 방식의 협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각각 다른 방에 있는 겁니다. 미국 측 사람들이랑 이란 측 사람들이랑 다른 방에 있고, 이 오만 대사관 그분이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의 메모를 이렇게 공유를 해주는 거예요. 아니 왜 그렇게 합니까? 왜냐하면 둘의 감정의 골이 너무 깊어요. 만나고 싶지 않은 거. 그것 때문에 예전에 했었어요. 예전에도 이제 미국하고 이란 사이는 협상들 하다가 미국이 먼저 좀 약간 협상 테이블을 던진 바람에, 일단은 이란이 우리는 너랑 1대1 안 만난다. 너 배신 때려요. 다른 서양 사람들 데리고 와요 해가지고, 예전에 이제 유럽에 있는 프랑스, 영국
독일을 데리고 와서 네. 다 같이 대화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에 파기했잖아요. 네. 그럼 안 만난다. 니네들 만나면 어차피 안 지킨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만든 거예요. 우리가 안 만났어요. 중간에 오만 대사가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셋이서 만나서 얼굴 맞대고 이야기하는 거 하고 네. 누가 중간에 한 사람이 껴서 메신저 역할을 하는 거 하고 그 회의 진행이나 그런 좀 속 깊은 애당초. 대화를 하는 게 그 네. 쉽지 않을 텐데. 어렵죠. 네.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해야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무슨 사건이 터졌을 때 미국과 이란은 서로를 가해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서로를 가해자라고. 네, 그러다 보니까 둘이 같은 방에 있으면 이게 협상이 안 되고 서로 싸우는 모양새가 나올 수 있고 그러면 상황이 더 악화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쿠션 장치를 마련해 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서로가 요구한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네. 이제 아시다시피 핵을 이제 권홍축은 하지 않아요, 이란이. 네. 지금 60% 도달했다는 걸로 어느 정도 이제 국제 외신이 합의를 본 상황인데 이제 이제 이란에 미국이 요구한 거 뭐냐면 핵 권홍축 하지 마. 절대 하지 마. 아예 하지 마. 네, 아예 하지 마. 니네들이 핵무기를 갖는 것을 우리가 용납할 수가 없어. 이란도 오케이 우리는 핵무기를 만들 거 아닌데 핵 권홍축은 모든 나라들이 갖고 있는 권리예요. 모든 나라가 핵을 권홍축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가서 국제기구에다가 신고를 해가지고 국제기구가 와서 그걸 이제 감시하고 그 감시하에서는 누구나 다 할 수가 있는데 얘네들이 우리의 어느 나라도 갖고 있던 기본적인 권리를 하지 말라고 하면 그거는 이제 주권 침해예요. 그래서 니네들이 설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우리는 그걸 줄일게요. 네. 예를 들면 권홍축을 할 수 있는 핵의 예를 들면 1kg, 2kg 이거를 500g이라고 하면 오케이 500g을 줄이고 남는 거를 원한다면 다른 나라에다가 갖다 주고 그리고 권홍축을 할 수 있는 그 수준을 몇 %로 원하는 거 있으면 그 얘기해 주세요. 그 수준으로 우리는 줄일게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원자력 기구의 사찰을 충실히 받겠다. 예. 그래서 미국이 이제 그걸 한다면 그럼 기존에 있었던 설치들을 다 없애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제 보기에는 이제 트럼프의 본심은 모르죠. 왜냐면 자꾸 지금 어제도 유럽에 있었던 독일에 있었던 미국 군사 기지에서 6개 비행기가 카타르에 있는 군사 기지에다가 또 물건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리고 이미 지금 두 번째 항공모함도 오고 있는데 네. 물론 지금 화장실 문제가 터져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에 왔는데 그걸 이제 해결해야 되거든요. 화장실 문제 뭐예요? 이제 시설 문제가 있어서 이제 화장실에 있는 대변이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일부 화장실 쓸 수가 없어가지고 진짜 몇 개 화장실 안 문제고요? 되는 화장실 군인들이 써야 되니까 줄을 쓰고 있대요. 이게 다들 진짜 지금. 농담이 아니고요. 항공모함에 화장실이 막힌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항공모함에 똥물이 넘쳐요. 아니 정말 죄송합니다. 이게 식사 시간인데. 그래서 그 항공모함에 지금 굉장히 곤란에 처져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또. 네. 아니 근데 미국이나 이란 측이나 협상 종료 후에 이제 나와서 미국 측은 지금 입장을 발표를 안 하고 있다 그러는데 약간 표정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 언론을 읽으면서 개최했던 거 뭐냐면 펜타곤 미국 군이 그걸 원하진 않아요. 별로 마음에 안 드는. 네, 왜냐하면 이제 저도 이걸 최근 나와서 알게 됐는데 한 10개월 전, 11개월 전에 또 미군이 예멘에 있는 후티 반군이랑 싸운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후티 반군이랑 그냥 협상을 하고 졸수했어요. 근데 예멘 후티 반군은 계속 이스라엘 때리고 그때 우리는 왜 그러지 하다가 그때 후티 반군이 갖고 있었던 그 무기로 미국의 항공모함을 때렸거든요. 근데 후티 반군한테 있었던弾道미사일들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이란만큼은 아니에요. 네. 이번 때 지금 미국의 항공모함들을 제대로 지켜줘야 돼. 예를 들면 가서 진짜 이란에서 알리 하마니를 죽였다 아니면 진짜 큰 타격을 줬다. 근데 이 과정에서 항공모함 하나는 페르시안만에다가 이렇게 침몰됐어요. 미국의 국제적인 패권 이미지가 흔들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군이 자꾸 얘기한 거 뭐냐면 이란한테 재신으로 개발했던 이 무기들로 우리의 어디를 때리고 그걸 우리는 어떻게 방어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있으니까 재단 이걸 밀어야 돼요. 근데 또 일각에서는 이란을 때리려면 이때 때려야 돼요. 힘이 제일 없을 때 이때예요. 공격을 하려면. 네. 그래서 공격을 하는 겁니까 미국은?
모르죠. 군이 가서 트럼프를 설득할 것인지 아니면 정치권에 있는 이제 린시 그람이라는 아주 강력한 반이란 세력이 와서 트럼프를 설득할 것인지를 봐야 돼요. 근데 이렇게 뭐 엄청난 군대를 보내놓고 그 비용도 만만치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이게 그 보도에 따르면요, 미국 지금 거기에 집결되어 있는 미군 그 해군의 3분의 1이 거기에 지금 집결이 돼 있대요. 엄청난 병력이죠. 근데 이게 하루에 돈이 5천만 달러가 소비가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전쟁을 부추기는 건 아니지만은 네. 그런 비용, 천문학적인 비용을 써가면서 군대를 보낸 거는 충분히 공격의 의도가 있다는 걸 뭐 보여주기만 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마음에 안 들면 때릴 수도 있다. 안톤 체하오 그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벽에 무기 있다. 언젠가 터지게 돼 있어요. 정말 근데 이게 그 협상이 진짜 쉽지가 않은 게, 이게 협상이 만약에 핵 협상이 됐다고 쳐도 네. 그 뒤에가 문제인 게 이란 같은 경우에는 이 협상이 잘 되면은 이란의 제재를 100% 풀어줘라 이런 식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협상이 잘 될 경우에. 협상이 잘 될 경우에.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거 아니고 우리가 오랫동안 너희를 지켜본 다음에 너희가 그 협상을 잘 지키면 그때부터 조금씩 풀어주겠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이행을 잘 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협상이 돼도 문제고 안 돼도 문제고 지금 서로 간에 이게 이건이 너무 많이 갈리고 있습니다. 네. 이래서 이것도 있어요. 야 3년만 버티자. 이 사람 때문에 우리 지금 골치가 아픈데 이 사람 지난 3년만 버틸 수 있는 전략을 만들어 보자는 것도 이란의 또 다른 하나의 아젠다예요. 그러면 트럼프는 더더군다나 빨리 끝내고 싶어 하겠네요. 근데 특히나 이제 끝내기에는 물음표들 많아요. 뭐 예를 들면 가서 그 아주나 그 계획적으로 때렸다고 하면 거기서 이란의 반격으로 그 계획 밖으로 벗어나는 순간 이 전쟁이 어디까지 번질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또 다른 이라크 전쟁이 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네. 이쯤에서는. 그래서 지금 미국 밑에 있는 마가 세력에서 반대 소리가 있어요. 당신이 이라크 전쟁을 까고 당선이 됐는데 그럼 본인이 지금 이란 전쟁을 일으키려고? 그런 부담도 트럼프한테는 있다. 예. 근데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이 정치적 꼼수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내 여러 가지 갈등 사정들을 시선을 외부로 돌려서 해결하려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지금 뭐 최근 방금 제가 방송 못했다는데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60 몇 %죠? 64%. 정확히 그 반대의 지지율이 67%.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거든요. 현재 36, 37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뭐 앱스타인 뭐 문제도 걸려 있고 뭐 최근에 뭐 관세도 그 대법원 판결이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바깥으로 무조건 시선을 돌려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요걸 이제 wag the dog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말로 치면은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이 작전을 지금 써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거 이란에다가 뭔가 좀 큰 거를 던져야 이 자기 지지율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네. 우리 알파고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그 국내 정치를 좀 약간 해소시키려고 이제 외부로 돌리려는 거 없잖아 있긴 한데 저는 그것보다는 그 트럼프와 함께 지금 활동하고 있는 보수 정치인들이 있어요. 네. 뭐 테드 크루즈라든가 아니면 이제 린시 그람이라는 이분들 그리고 이스라엘 로비 엄청나게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트럼프는 거기에다가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물음표예요.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우리가 이런 얘기하느라고 지금 이란 내부 사정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 반정부 시위는 조금 잦아든. 반정부 시위도 사실은 지난주는 이제 반정부 시위의 40일째였잖아요. 이제 한국은 6.25니까 49제이잖아. 사람 죽으면 49일 때는 제사를 지내는 거 있듯이 이슬람권에서 그는 40일이거든요. 그래서 대학생들이 단순히 자기 친구들을 이제 40일이 됐기 때문에 이제 주모하자고 했는데 주모하는 과정에서 몇 명이 또 지도자에게 주고 뭐 배신자에게 죽음이라는 말들을 외치니까 그 사람들 사이에 끼어 들어가 있는 혁명 수비대 안에 있는 이제 메시지라는 민병대가 있거든요. 네. 근데 뭐지? 그는 이제 군복을 안 입고 사복 입고 일반인들이요. 티가 안 나요. 그래서 또 싸움이 일어나고 또 시위 현장이 벌이고 근데 그거는 하루 만에 제압이 됐는데 언젠가 어디서 뭘 터지지를 알 수가 없지만 이란 안에 있는 소수민족들 특히 쿠르드 애들 이제 뭔가 좀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쿠르드 독립단체들이 5개가 연대했어요. 우리 이제 합당했다. 한 몸으로 싸워야지 성과를 이룰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좀 약간 시기가 좀 약간 특이하잖아요. 미국이 칠 거냐 안 칠 거냐 하다가 이렇게 소수민주국들이 뭘 하려고 하는 이 모습. 네. 지금 백악관에서 이런 소식이 나왔네요. 트럼프가 김정은과 전제 조건 없는 대화가 열려 있다라고 오늘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이어서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 짚어볼 텐데요. 미국 우크라이나 종전 논의를 위한 양자 회담을 열었죠.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습니까? 네, 이 회담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렸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한번 가봐야 돼요, 진짜. 제네바 좋습니까? 네. 몰라요, 저도 한번 가봐야 돼요. 가보고 싶네요. 아니, 가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 어디서 만나는지 호텔 로비 한번 봐야지 이 사람의 심리를 알 수가 있어요. 관광이 아니고 취재를 하러 가겠다. 네. 현장의 냄새를 맡아야 돼요. 뭘 왜 맡아야 돼? 우리는 선뜻 듣기에는 제네바 여행을 한번 가보고 싶다는 거 들어가지고. 네, 이번엔 기자하고 일반인들의 차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간에 이렇게 회담을 했는데요. 사실은 여기서도 크게 대단한 결과가 나오진 또 않았습니다. 가장 걸림돌이 된 것은 이제 영토 문제였습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기 국군의 이 통제권이 있는 우크라이나 동남부 지역 도네츠크, 루안스크, 헤르손, 자포리자 여기에다가 미 점령지까지 자기들이 차지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그거 아닌데 이 4개 지역에다가 2014년에 뺏긴 크림반도까지 우리가 돌려받을 거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협상 지점이 애당초 없는 상황이고요. 근데 여기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예전에 그 28가지 뭐 종전안을 제시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지금 러시아가 점령을 했지만 아직까지도 군이 활동하지 않고 있는 미 점령지를 비무장 완충지, 우리나라 DMZ 같은 걸로 이제 설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좀 이게 종전을 하는 게 어떠냐라고 했는데 이걸 양측에서 이게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양쪽 다 동의가 안 돼서 지금 뭐 결과가 나오지 않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 이제 만 4년이 지났거든요. 양국 입장에서는 이제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닐 텐데 이게 두 나라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종전에도 쉽지 않게 이 결론이 지어지지 않겠네요. 네. 이 와중에도 이제 튀르키예에서 프랑스 대사관하고 러시아 대사관 싸웠어요. 온라인상으로. 그 프랑스 대사관이 미국 러시아 외교부에 이제 기사를 올려가지고 이제 튀르키 안에서 활동하는 프랑스 대사관인데 터키 말로 야 특별 작전 한다고 해서 5일 만에 끝난다고 했는데 뭐야 4년이 진행됐네. 그래서 또 거기에다가 댓글을 러시아 대사관이 썼어요. 네. 너네가 핵이 있다고 해서 강대국 버릇을 하고 있는데 유럽이 다 니네들 무시하고 있잖아 뭐 이런 식으로 아기들처럼 싸우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할 때 자기가 이제 취임이 되면 24시간 내내 우크라이나 전쟁 끝내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벌써 지금 3주기 4주기 됐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걸 지금 3, 4주도 아니에요. 아니 1년 넘었어요. 만 4주년. 네. 4년이 넘었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시한을 줬습니다. 6월까지 시한을 줬는데 이게 종전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상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사실 우리나라랑 좀 비슷하게 상황이 예전처럼 돌아갈 것 같아요. 약간 완벽하게 지금 뭐 종전이 아니라 약간 좀 휴전 느낌으로 좀 가지 않을까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측이고요. 그래서 미국이 생각하는 건 지금 자기들 11월 달에 이제 중간 선거 있으니까 3월에 합의안 도출하고 5월 달에 국민투표 선거를 실시를 해서 거기서 종전안을 확실히 마무리를 짓고 6월에 확실하게 종전을 해서 마무리를 짓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트럼프가 자기 입장이 나 이제 종전한 사람이야. 그리고 되고 또 이제 노벨 평화상 또 이제 한번 또 노려볼 수 있게 되고 하는 거예요. 원하고 있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고 싶은데 쉽지 않겠죠. 네. 자, 오늘 두 분과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설레발 통일열차 이용주 외신캐스터 알파고 신하 씨 외신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는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금 휴대전화를 열어 참여해주세요. 문자번호 샵9730, 샵973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KBS 콩 어플리케이션,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인구와 터놓고 하는 뷰티풀한 이야기, 인터뷰. 네,
지금도 라디오를 듣고 계시는 거고 여러분 평소에도 라디오 많이 들으시죠? 출근길 차 안에서 또 설거지하다가 야근하면서 무심코 켜두게 되는 게 라디오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이 라디오가 최근 커다란 변화의 기로에 서 있는데요. 모든 라디오를 하나의 앱으로 청취할 수 있는 통합 라디오 앱이 또 라디오 산업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이상훈 원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마이크를 좀 하시고. 원장님도 라디오 세대시죠? 그렇습니다. 네, 네. 옛날에 뭐 저도 그 밤에 공부할 때 이제 이어폰으로 꼽고 뭐 이종환의 디스크쇼 상대 프로그래밍을 합니다만 듣고 공부했던 기억이 나는데 라디오 하면 어떤 추억이 있으세요, 원장님은? 저는 황인용의 영팝스, 황인용 선생님이 그때 이제 밤에 하셨던 그 프로그램의 애청자였어요. 그리고 또 이제 김광환 씨, 뭐 이종환 씨 말씀하시면 말 필요도 없고. 그래서 저는 또 음악을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좀 깊이 있게 이렇게 해설하시는 분들을 좋아해서 라디오를 통해서 많이 음악 공부를 했던 그런 게 추억이 있습니다. 정말 그 예전에는 TV가 있었어도 참 라디오를 많이 들었던 그런 추억이 있는데 요즘에는 상대적으로 라디오를 듣는 분들이 많이 좀 줄신 것도 같고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진행자 입장에서는 좀 더 많은 분들이 저의 프로그램을 들으시면서 좀 이렇게 감동도 받으시고 때로 눈물도 흘리시고 즐거워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그 라디오의 추세가 조금 안타깝긴 한데 오늘 그래서 이제 원장님 모시고 하나하나 좀 이런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원장님이다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 기관이 어떤 일을 하는 기관인지 조금 생소하실 거예요. 그래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저희 기관은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이제 산하 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일은 두 행정기관이 수립한 계획 정책을 집행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하는 일은 이제 우선 방송 콘텐츠 제작 지원 그리고 우리 다큐멘터리나 또 뭐 드라마, 비드라마 여러 장르에 걸쳐서 이런 콘텐츠를 해외에 좀 진출해서 해외 소개해서 투자를 받거나 또는 또 많이 또 판매가 되도록 하는 그런 지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방송 분야에서 이제 주로 하는 업무이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통신, 전파 이렇게 있는데 사실 우리 방송 특히 전파를 통해서 전송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전파가 그냥 그대로 쉽게 그냥 저희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전파가 전파 자원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데요. 이게 공공재라는 뜻이고 또 유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익적 목적으로 우선 쓸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기업이 쓴다 그러면 그 기업이 이 이용을 통해서 얻는 수익을 다시 정부의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에서 저희 기관이 이제 관리 업무를 또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파는 또 우리 통신에서 가장 중요한 또 매개인데 우리 3G, 4G, 5G 이렇게 이제 통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이제 통신 3사, 이동통신 3사가 이 주파수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이 주파수를 잘 쓰고 있느냐, 또 필요한 주파수가 뭐가 있느냐, 그리고 현재 또 앞으로 우주 전파 통신 이런 시대가 이제 열리고 있는데 그러면 이에 맞는 주파수를 또 우리가 또 확보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현재 상황을 이제 모으고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하고 평가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를 과기정통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또 제공을 해서 그쪽에서 정책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시는 일이 많으시군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일을 듣다 보니까 2931님께서 우리나라 전파의 대장이시네요. 그러니까 말씀 중에 이제 콘텐츠 제작 지원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제 저희가 프로그램 말미에 보면 이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뭐 지원 뭐 그렇게 그 뭐죠 그 아이디가 붙어서 나가는 경우들이 있어서 많이 봤습니다. 우리 원장님이 화제가 됐던 영상을 봤어요. 2달 전인가요?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열심히 번쩍번쩍이는 눈빛으로 말씀하시던 그 장면이 생각이 나던데 그때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라디오 플랫폼 그렇습니다. 만들겠다 였습니다. 실제로 대통령께서 뭐 도움을
주겠다 하셨습니까? 네, 그 업무 보고 이후에 지금 이제 일단 우선 많은 분들이 관심을 좀 가져주셨고요. 네. 특히 이 정부에 계신 분들 관심 가져주셔서 저희가 이제 라디오 통합 플랫폼을 왜 해야 되는지 또 이게 라디오가 그렇게 어려워? 또 라디오가 그런 뭔가 가능성이 있어? 이런 질문을 일단 해주시는 분이 많아졌습니다. 네. 그게 이제 일단은 저 크게 도움이 되고 있고요. 지금 청와대를 비롯해서 과기정통부 특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이제 지금 셋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구성이 되는 과정에서 여기 라디오 통합 플랫폼에 대해서 관심을 더 많이 가질 것으로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그런 대화도 제일 높으신 분하고도 나눴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잘 아시다시피 지금 AI 기술이 전 영역에 커다란 변화를 지금 가져오고 있지 않습니까? 라디오, 오디오, 방송 전 영역에서 굉장히 큰 변혁을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신기술을 이용해서 우리 라디오가 경쟁력을 더 갖추는데 더 올리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를 위해서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부분도 계속적으로 방미통일랑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지금 이제 이 채널 방송에 나가고 있는 97.3MHz KBS 1라디오는 뭐 전통적으로 또 이렇게 잘 청취자들과 친숙해져 있는 채널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은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라디오는 참 좋은데 찾아 듣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라디오 매체 수가 또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그래서 좀 접근성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접근성의 문제가 이제 워낙 다양한 그런 미디어의 이제 수단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게 라디오가 집에 사실 옛날에는 집에 라디오가 있었죠 수신기로서. 근데 그게 없어졌고 네. 지금 가정에 라디오를 통해서 듣는 사람이 7% 이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예. 그렇게 줄었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라디오를 제일 많이 듣는 방법이 결국은 이제 앱을 통해서 우리 네. KBS는 콩을 통해서 듣는 요즘 거죠. 모든 게 또 스마트폰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들으시는. 그리고 자동차도 지금 물론 대부분의 자동차가 방송으로 해서 이제 직접 듣기도 하지만 네. 즉 전파를 이용해서 또 이제 커넥티드 카가 되니까 예를 들어서 방송이 조금 전파가 원활하게 수신이 안 되는 지역은 또 인터넷 를 통해서 또 이렇게 듣거든요. 이제 그런 것이 있다 보니까 차를 타지 않으면 실제 라디오를 듣는 그 수단 또는 접근성이 좀 많이 약해진 거죠. 예, 네. 그래서 좀 더 멀어졌다. 그리고 또 하나는 콘텐츠가 너무 다양하고 유튜브나 뭐 넷플릭스 같은 그런 플랫폼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걸 통해서 또 라디오를 듣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전통적 방식의 라디오 이제 청취는 이제 매우 더 앞으로도 아마 더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이상훈 원장님께서 만들고자 하시는 그 통합 플랫폼이라는 거, 라디오 통합 플랫폼이라는 건 뭡니까? 네, 이 통합 플랫폼은 사실 저의 뭐 제가 최초 생각한 것은 아니고 한 5, 6년 전에 그때 이미 이제 우리 KBS나 MBC, SBS 같은 방송사에서 디지털 라디오 방송 DAB 도입과 더불어서 또 이 통합 플랫폼을 만들면 어떨까 이런 또 아이디어를 내셔서 그때도 사실은 일정 정도 좀 연구도 하고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방송사 간에 좀 이견이 좀 적지 않았었고 그다음에 또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해보려고 하고 그래서 정부 예산으로 일단 먼저 한번 마중물을 만들어서 시작을 해보겠자 했는데 그때 이제 기재부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기재부 예산 당국자 입장에서는 지상파들이 큰 대기업과 같은 곳인데 여기서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꼭 예산을 지원해야 되느냐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하지만 지금은 이제 상황이 좀 달라졌습니다. 저도 하나 말씀하시니까 궁금해지는 게 이제 기존의 각 방송사마다 또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앱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네. 요즘 유튜브로도 저희 그 프로그램도 많이 보시고 네. KBS 1라디오 유튜브로도 나가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렇게 통합해서 그럼 어떤 게 좋다는 말씀이죠? 첫 번째는 유튜브가 우리 플랫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뭐 유튜브에 그 콘텐츠를 올림으로써 어느 정도의 수익을 얻는가 하는 것은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잘 아실 텐데요. 어쨌든 별로 콘텐츠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분들에게 그렇게 많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독자적인 플랫폼을 만든다면 네. 그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콘텐츠 제작자들에게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이제 기대 효과고.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콘텐츠 제작자들이 올린 이후에 뭐 얼마만큼의 많은 이제 구독자가 또는 그
구독 또는 좀 청취를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 그 정도 데이터는 뭐 유튜브 같은 데서 파악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어느 시간대에 어떤 노래가 나올 때 어떤 멘트가 나왔을 때 이런 부분에 인기가 있었냐 적었냐 이런 거는 전혀 파악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통합 플랫폼을 만든다면 우리 여러 가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그런 것까지 세세히 파악이 되죠. 그렇게 되면 라디오를 제작하거나 또는 송출하는 것 그리고 또 시청자, 청취자들까지도 다 잘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광고하는 광고주들도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자기가 어느 프로그램에 어느 시간대가 자기네 제품 또는 서비스 설명하기가 좋구나 하는 걸 알게 되죠. 그렇게 되면 라디오 산업 생태계 전반이 더 커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작자 입장에서도 그 청취자들의 요구를 더 반영하기 쉬워질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해외에서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이런 사례들이 많습니까? 네. 통합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례가? 예, 사실 뭐 모든 나라들이 전반적으로는 라디오가 사실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을 극복한 나라가 대표적인 나라가 지금 세 나라가 있는데요. 영국, 호주, 일본입니다. 네. 우선 영국은 라디오 플레이어라는 그런 통합 플랫폼 앱을 통해서 좀 자국의 500개의 라디오 채널을 하나로 묶어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 세계로 따지면 수천 개가 됩니다. 그리고 유럽, 서유럽, 프랑스라든가 서유럽 국가들 다수의 서유럽 국가에도 라디오 플레이어를 통해서 각각 자국의 통합 플랫폼 앱을 만들어 이제 서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와 비슷하게 디지털로 전환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이제 댄스라고 하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그 광고 회사가 이제 그 주도를 해서 일본 전역의 지방 방송국까지 포함해서 통합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라디오 생태계를 굉장히 키웠죠. 라디오 위기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호주는 뭐 땅이 워낙 넓은 나라니까 사실 라디오 청취율이 자연적으로 좀 높은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주의 라디오 사업자 방송사들이 뜻을 모아서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높은 수준의 라디오 콘텐츠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많은 호주인들이 애청자 약 한 일주일에 라디오를 듣는 호주 국민들이 80%가 넘어요. 영국도 한 85%, 일본도 50% 정도 됩니다. 예. 근데 우리는 한 18% 정도 그 이하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큰 차이가 만들어지겠는데 우리도 특히 일본 사례를 잘 연구를 해보고 있는데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그 내리막길을 걷던 라디오 산업이 그런 영국이나 일본의 사례들을 보면은 다시 좀 이렇게 반향이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라디오 산업 생태가 커졌죠. 그 영국 같은 경우에 지금 라디오 산업 시장의 규모가 한 1조 3천억 정도, 일본 1조 2천억, 호주도 우리보다 인구가 좀 적은데도 8천억 정도. 우리나라가 지금 2,400억 안쪽입니다. 우리나라가 제일 라디오 광고를 포함해서 시장이 컸던 때가 한 5천억 정도 됩니다. 반토막 반토막 이하로 갔습니다. 지금 그게 한 15년쯤 전에 이제 피크였는데 우리가 통합 플랫폼을 앱을 만들면 우리가 만드는 이 좋은 콘텐츠들을 충분히 옛날 5천억 정도는 정말 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그 이상도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원장님께서 이제 이런 시도가 처음은 아니었다. 근데 방송사 이견이 있었다고 했는데 방송사들 간에 어떤 견해차가 있었던 겁니까? 그때는 이제 기술적인 것도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그땐 수익에 대해서 좀 먼저 생각을 했어요. 아무래도 이제 방송사들도 좀 선점하고 있는 사람 투자를 하면 뭔가 이익이 있어야 되지 않냐. 특히 경영하시는 분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고 또 제작하시는 분들도 제작의 비용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집을 좀 뭐 짓는 부분보다는 집을 짓고 나서 얻는 수익을 먼저 생각하다 보니까 정교한 그런 논의가 지속되지 못한 것으로 저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지금 방송 들으시면서 문자를 보내주고 계신데 7346님 사랑합니다. 개인 택시 지영안입니다. 기사들 종일 청취하신다고 하시면서 문자 보내주셨고요. 4790님은 저는 운전할 때는 라디오로 아닐 때는 콩으로 듣습니다. 라디오 통합 앱 필요하지요 하셨고요. 3731님 원장님 라디오 듣는 데이터 무료는 어렵나요? 그리고 산간오지 난총 해소법은 불가능한가요? 농사를 지으면서 라디오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해소해 주십시오 제발 하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문자 보내주신 분 감사드리고요. 해결하셔야 될 일들이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해결이 많고, 근데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디지털 기술이 워낙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금방 청취자분들께서 주신 그런 애로사항에 대해서 상당 부분 좀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높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요한 건 그러면 지금 통합 이 라디오 플랫폼 추진이 어느 정도 단계까지 와 있는 겁니까? 네,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대통령님 업무 보고 때 이 필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인식에 좀 재고가 일어났다. 그 다음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선 이 통합 앱을 만들려면 뭔가 이제 시도를 해야 되는데, 그 시도를 하기 위해서는 좀 재원이 아무래도 필요하죠. 그래서 결국은 제 생각으로는 한 3년 정도는 정부 예산으로서 일단 좀 만들어 가면 좋겠다. 그 사이에 방송사들은 우리 국내 라디오 청취자 그리고 해외 라디오 청취자까지 고려한 콘텐츠들을 만들고, 그리고 또 내부적으로 또 맞춰 이 통합 플랫폼 올리기 위한 여러 가지 작업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시간이 한 3년 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 3년을 지금 준비하는 게 올해입니다. 올해 그런 걸 준비하고요. 올해 이제 그러면 필요한 예산은 저희 진흥원의 자체 예산, 적은 금액이지만 자체 예산으로 해서 통합 앱에 아주 작은 규모로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당장 올해부터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정부에서 예산 주면 그때 시작하지 이게 아니라 그냥 우선 좀 일을 먼저 시작을 하고 있고, 지금 우리 KBS를 비롯해서 다른 방송사들도 라디오 제작하시는 분들 또 관계 전문가들이 열심히 지금 참여해 주시고 계십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요즘 K자 앞에 붙은 게 잘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라디오 플랫폼도 앞에 K자 붙여서 뭐라고 붙일까요? K 오디오 플랫폼, K 라디오 플랫폼? 네, 맞습니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비전을 있습니다. 갖고 계십니다. 네. K 오디오 플랫폼, K 라디오 플랫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내부적으로는 그러니까 국내적으로는 세계인이 듣는 K 라디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윤인구의 목소리도 세계인이 들을 수 있는. 그렇습니다. 네, 오늘 또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서 감사합니다. 네, 대한민국 라디오의 부활을 위해 뛰고 있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이상훈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끝곡은요, 롤러코스터의 라디오를 크게 켜고 들으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기대합니다.